강원도의 깊은 산속 고고학 발굴팀이 땅속 깊이 묻혀 있던 낡은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년의 흙이 굳게 덮고 있던 그 항아리는 겉보기엔 평범한 도자기처럼 보였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향을 잃지 않은 액체, 놀랍게도 800년 전 참기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산화율 99%, 산소 차단율 0.007%. 이는 나사의 우주식량 포장과 거의 동일한 수치였고 현대 재료공학으로도 완벽히 재현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은 처음엔 불가능하다, 조작이다라며 냉소했지만 직접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완벽한 밀폐가 금속이나 화학 재료가 아닌 천연 송진과 점토, 그리고 식물성 오일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3세기 지금의 대한민국 고려의 장인들은 이미 자연과 공존하는 기술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과학의 경지를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잊혀진 문명과 철학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800년 전 그들은 어떤 원리로 이 불가능한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봉인이 깨어나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서린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요. 저는 커트 피렘입니다. 스위스 국립재료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20년 동안 밀봉 기술과 보존 과학을 연구해왔습니다. 나사의 우주식량 포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요. 유럽 전역에서 제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이죠. 제 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불가능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소 투과율 0.007%. 800년 된 참기름이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저는 스위스 국립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이 수치는 과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죠.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강원도 고고학 발굴 현장 유물 분석 보고서. 한국에서 고려시대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밀봉된 항아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안에 참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800년 전 참기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기름이 800년을 버텼다고요? 식물성 기름은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밀봉을 잘해도 50년이 한계죠. 그런데 800년이라니 말입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된 자료를 보낸 거라 생각했죠. 한국 연구팀이 측정을 잘못했거나 샘플이 오염됐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동료 연구원 토마스 슈미트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독일 출신의 화학공학 박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국제과학저널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나사가 한국 고려시대 밀봉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나사가 움직였다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800년 전 한국의 항아리에 관심을 보인다고요? 유럽 재료공학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요 연구소들이 한국 발굴 현장 자료를 요청했죠. 언론에서는 한국이 과학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연구소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사를 다시 쓴다고요? 13세기 고려가 현대 과학을 앞섰다는 소리입니까? 이건 과학적 모욕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죠. 한국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이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수를 찾아내고 데이터 오류를 밝혀내면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학계에 진실을 알리면 그만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 샘플 교체일까요? 아니면 측정 장비 조작일까요?
1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옛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죠. 박물관 보존과학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고학자였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곧장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작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높이 15cm 정도의 갈색 도자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표면은 투박했지만 균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뚜껑과 몸통의 접합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죠. 화학적 처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실란트나 코팅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과 유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분석 자료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산소 투과율 측정 결과가 적혀 있었죠. 0.007%. 제가 스위스에서 본 그 숫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나사 우주식량 포장재와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현대 과학이 최첨단 고분자 소재와 다층 코팅 기술로 겨우 달성한 수치였죠. 그런데 800년 전 고려의 장인이 천연 재료만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교차 검증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일본 도쿄대학 재료공학과,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세 기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냈습니다. 오차 범위는 0.0003% 이내였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세 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라는 말입니까? 항산화물질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참기름 속 비타민E와 세사몰 성분이 99% 이상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산패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이건 밀봉이 완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투박한 도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숨어 있었죠. 그 순간 제 2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이 이 작은 항아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샘플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수연 박사의 감독하에 항아리 내부의 참기름을 0.5ml만 추출했죠. 멸균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액체는 투명한 황금빛이었습니다. 80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밀봉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스위스로 돌아갔죠. 제 연구소에서 직접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성분 분석을 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놀레산, 올레산, 팔미트산. 모든 지방산이 온전했습니다. 산화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분석을 했습니다. 매번 동일한 수치가 나왔죠. 항산화물질이 99% 이상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17번의 재분석을 했습니다. 장비를 바꿔가며 측정했습니다. 질량 분석기, 적외선 분광기, 핵자기 공명장치. 모든 장비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참기름은 산패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제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채취했고 제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 뒤봉 박사도 참석했죠.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법으로든 샘플을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고 직접 채취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3세기 기술이 21세기 기술을 앞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유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됩니다. 산소가 있으면 산화됩니다. 이건 절대 법칙이죠. 그런데 이 참기름은 그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고려의 밀봉 기술을 재현하려 했죠. 천연 점토를 구했습니다. 송진도 구했습니다. 식물성 오일로 코팅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만든 용기의 산소 투과율은 0.3%였습니다. 고려 항아리의 40배가 넘는 수치였죠.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맞췄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0.2%였습니다. 여전히 턱없이 높았죠. 현대의 재료공학 지식을 총동원해도 0.007%는 불가능했습니다. 3주 동안 저는 50번 넘게 시도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0.15%였습니다. 고려 항아리의 20배였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실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실패한 실험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3세기 고려의 장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 현대 과학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부정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800년 전 장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러 가는 거였죠. 항공권을 다시 예매했습니다. 이수연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이번엔 마음을 열고 오세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부정하러 온 게 아니었죠. 이해하러 온 겁니다. 이수연 박사가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변화를 느낀 모양이었죠. 우리는 곧장 복원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항아리 파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굴 당시 일부가 파손됐던 겁니다. 연구팀이 조심스럽게 복원 중이었죠. 저는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구조가 보였습니다. 점토층 위에 얇은 송진막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미세한 식물성 오일층이 있었죠. 3중 구조였습니다. 각 층의 두께는 0.1mm도 안 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다층 밀봉 시스템이었죠. 현대식품 포장재의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송진은 수분을 차단하고 식물성 오일은 산소를 차단한다고 했죠. 두 물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어떻게 0.1mm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했을까요? 현대 기술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연구팀이 재현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송진을 가열하고 있었죠. 온도는 정확히 85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85도냐고요? 김민준은 대답했습니다. 그 온도에서 송진의 점성이 최적화된다고 했죠. 너무 뜨거우면 휘발되고 너무 차가우면 굳는다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13세기 장인들이 어떻게 이 온도를 알았을까요? 온도계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으로 알아냈을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말이죠.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송진을 도포한 뒤 하루 동안 건조시켰습니다. 그 다음 들기름을 얇게 발랐죠. 다시 이틀간 저온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소 투과율 0.012%. 고려 항아리보다는 높았지만 제가 스위스에서 만든 것보다 10배 이상 좋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고려 장인들의 손끝 기술을 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숙련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학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직관과 경험이 필요한 예술이었죠.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연구팀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배웠죠. 재료를 다루는 손길을 관찰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느끼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도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송진을 가열하고 도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과학자가 13세기 장인의 기술 앞에서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송진층이 불균일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온도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산소 투과율이 0.08%로 나왔죠. 여전히 높았지만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800년 전 고려의 장인도 이 별을 봤을까요? 그들은 과학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을 겁니다. 완벽한 밀봉을 위해 평생을 바쳤을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조작이라고 단정했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보다 깊이 말이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과학은 무엇이었을까? 수식과 이론만 알았을 뿐 자연의 본질은 몰랐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겸손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갔죠. 그날 제 실험 결과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0.05%.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저는 고려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럽 학계에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울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죠. 제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샘플 채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죠. 민족주의적 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직접 채취하고 직접 분석했습니다. 17번의 재검증을 거쳤죠. 그런데 그들은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스위스 연구소 대회의실이 기자들로 가득 찼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참기름이 살아 움직이는 꿈이었죠. 액체가 스스로 흐르고 빛을 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한국에서 본 것이 환상은 아니었을까? 20년 경력의 과학자가 신화를 믿게 된 건 아닐까? 저는 다시 데이터를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측정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연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럽 학계의 비판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진실을 의심하느냐고요?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데이터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압력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명성이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선의로 말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혼자 실험실로 갔습니다. 밀봉 재현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죠. 이번엔 더 정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완벽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송진을 85도로 가열했습니다. 점성을 확인했죠. 도자기 표면에 얇게 발랐습니다. 24시간 건조시켰습니다. 들기름을 도포했습니다. 48시간 저온 숙성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일 후 산소 투과율을 측정했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0.18%.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온도는 정확했습니다. 재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그러나 결과는 0.22%였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실험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연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려의 수치에 다가갈 수 없었죠. 0.007%는 여전히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췄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실패한 샘플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술만 따라했을 뿐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죠. 고려 장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대화했습니다. 항아리 파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죠. 송진층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세한 틈새가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구조였죠. 틈새가 자연스러운 압력 조절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과학이었습니다. 고려 장인들은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랐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과학은 지배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오래 머물 작정이었습니다. 이수연 박사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 밀봉 용기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죠. 김민준 연구원이 점토를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리듬을 타고 있었죠.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점토를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김민준처럼 되지 않았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점토의 목소리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손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용기가 완성됐습니다. 송진과 들기름을 도포했죠. 72시간 숙성을 거쳤습니다. 측정 날이 왔습니다. 산소 투과율 검사를 했습니다. 장비가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0.00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0.008%. 고려 항아리의 수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불가능이라던 그 숫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수연 박사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김민주는 주먹을 쥐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800년 전 기술을 재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숨 쉬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정교하게 작업했죠. 송진층의 두께를 더욱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75%.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사 보존팀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방문을 요청했죠. 직접 실험 과정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 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책임자는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우주식량 포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커트 필름이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점토 반죽부터 송진 도포까지 모든 단계를 공개했죠. 나사 팀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최종 측정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 번째 용기였습니다. 장비에 샘플을 넣었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0.0069%. 완벽했습니다. 고려 항아리와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실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측정 장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달에서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사의 최첨단 기술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13세기 고려가 이미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투박한 도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800년을 견딘 지혜였죠. 이수연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은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800년 전 고려의 장인도 이 별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별빛 아래서 항아리를 빚었겠죠. 완벽한 밀봉을 꿈꾸며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혜를 되찾은 순간이었죠. 성공 소식이 퍼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한 미국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나사조차 인정 못한 의문의 실험이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연구를 조작으로 몰아갔습니다.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유럽 매체들도 가세했습니다. 독일 주간지는 제 사진을 실으며 명성을 건 도박이라고 썼습니다. 프랑스 방송은 한국 정부의 압력서를 제기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았죠. 그저 의심만 쏟아냈습니다. 스위스 연구소 이사회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5명의 이사들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회장인 한스 밀러가 말했습니다.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연구소의 명성에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도 확인했다고 했죠. 그러나 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피렌 박사, 그만두시오. 당신의 경력에 흠집이 납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흠집이 진실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한 측정을 준비했습니다. 고압 환경 테스트였죠. 우주 공간과 유사한 조건에서 밀봉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이수연 박사와 김민준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챔버 안에 넣었습니다. 압력을 올리기 시작했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압력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밸브를 조절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리 관측창이 금이 갔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라고 했죠.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 했습니다. 폭발음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겁니다. 김민준이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혈을 했죠. 샘플이 파손됐습니다. 3주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하겠다고요. 한국 연구팀의 방식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이제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점토를 반죽했습니다. 용기를 빚었습니다. 송진을 85도로 가열했습니다. 정확히 0.1mm 두께로 도포했습니다. 들기름을 발랐습니다. 48시간 저온 숙성을 거쳤습니다. 모든 과정을 고려 장인의 방식대로 따랐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느끼며 했습니다. 72시간 후 측정 날이 왔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붕대를 감은 팔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준도 왔습니다. 나사팀도 다시 찾아왔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0.0067%. 완벽했습니다. 고려 항아리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800년 전 기술을 완벽히 재현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겸손이 승리한 순간이라고 했죠.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졌고 그래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800년의 시간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고려의 숨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국제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죠. 50개국에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랐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섰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3개월간의 실험 기록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17번의 재분석 결과도 공개했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4곳의 교차 검증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산소 투과율 0.007%, 항산화물질 보존율 99% 이상. 8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발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실시간 실험이었죠. 무대 옆에 실험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아크릴 케이스 안에 모든 과정이 보이도록 설치했습니다. 이수연 박사와 김민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밀봉 용기를 가져왔죠. 측정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10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0.001, 0.003, 0.005, 0.007. 멈췄습니다. 0.0068%.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려 항아리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나사 연구원이 일어섰습니다.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달에서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나사가 인정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기관이 800년 전 고려의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죠. 밀봉 구조의 분자 단위 분석 자료였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스크린에 현미경 사진이 떴습니다. 송진층의 분자 배열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구조였죠.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나노코팅 기술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분자 배열 패턴이 99% 일치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13세기 고려가 나노 단위의 분자 배열을 구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노미터 개념조차 없던 시대의 말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온도계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했죠. 손끝으로 온도를 느꼈고 눈으로 변화를 읽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뒤퐁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사를 다시 써야 하는 발견이라고 했죠. 13세기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발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고 했죠. 고려의 장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겸손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가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발견을 하는 것. 그러나 이 순간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남긴 것을 제가 이해한 것뿐이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무대로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저는 하나하나 응했습니다. 한 일본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믿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하려 왔다고 했죠. 그러나 진실이 저를 바꿨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고려의 지혜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과거에서 미래를 증명하다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매체들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이번엔 왜곡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움직였습니다. 고려 밀봉 기술을 인류 무형유산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각국 교과서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800년의 시간이 오늘 증명됐습니다. 고려의 숨결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유네스코가 고려 밀봉 기술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각국 과학 교과서에 새로운 챕터가 추가됐죠. 13세기 한국의 재료공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연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립박물관 전시실 앞이었죠. 유리 케이스 안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려의 숨결, 인류의 기억으로 남다. 저는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800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름 없는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오만함. 한국에 와서 느낀 충격. 실패와 좌절. 그리고 깨달음. 모든 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과학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800년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죠. 그 겸손함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